안녕하십니까. 37페이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프린트물이 나갔는데 이 프린트물이 강의 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는 이게 전범위가 묶어져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칠판에 쓰는 내용이 많으니까 노트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중요한 것 같잖아요.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죠. 또 이제 그 책에서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서 밑줄도 좀 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창기에 공부하실 때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다 포기하고 듣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듣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노트 필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끝끝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기 싫어갖고 그 프린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린 거니까 요거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또한 이거를 뭐 집에 가서 특별히 뭐 보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입문 과정에서만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요게 다시 이제 그 1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딱 묶어져서 나오니까는 요게 그 1월 달에 나와갖고 6월 달까지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과정을 전번주에 이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이 11, 12,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요 10월 달이 시험 보는 달이죠. 네. 11월, 12월, 요거는 이제 그 입문 과정이라고 해갖고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그 공부를 하시려면은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용어에 일단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아무리 이제 고차원적인 강의를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11, 12는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2월 달,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그 기본서를 사용하는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여기까지 기본서를 사용합니다. 기본서 페이지는 한 600페이지 정도에서 나옵니다. 600페이지 정도에서 나오는데, 그 기본서를 사용해서 그 강의를 하는데,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옛날에는 그 공인중개사 그 법령 및 실무도 이 문제가 대부분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해갖고 한 글자씩 이렇게 딱딱딱 갖고 외우면은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대로 갖다 딱 대입하면 정답이 딱 찍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법령 및 실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서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많이 읽으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그 법령 및 실무가 한 60점 정도가 나오면 된다. 그러면 기본서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법령 및 실무의 목표 점수는 80점 이상이죠. 80점 이상이면은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는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는 기출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기출자료가 제공이 되고, 3, 4월 달에도 역시 기출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법령 및 실무는 그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지문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지문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암기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본 내용을 그 강의를 하면은 요게 어떻게 실제 시험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1, 2, 3, 4까지 하게 되는데 1, 2월 달에는 조금 드리고 처음부터 많이 드리면은 부담될 거잖아요. 처음부터 부담을 많이 주면은 옆반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처음에는 살살 조금 드리고 3, 4월 달에는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데 이 나가는 프린트가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3, 4월 달에 나가는 프린트가. 근데 그 프린트를 스스로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강의 시간에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을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풀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거기에는 정답도 전부 다 있고 해설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 4월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이제 만든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요.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지문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상? 예상 지문을 풀고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령 및 실무는 이론 강의를 했으면은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넘어갑니다. 별도로 풀으시라는 게 아니라 강의 시간에 다 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법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론으로만 이렇게 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앞에 게 가물가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런 격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공부한 내용은 저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머릿속에 탁탁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요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항상 이론 강의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는 여기는 요약집 과정이죠. 요약집 과정이 되는데, 요약집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약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요약집에 해당되는 이론 내용을 설명하고, 요약집에 있는 문제를 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린트는 제공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는 뭘까요? 여기 이제 특강 시즌입니다. 특강이 되는데, 특강으로 주로 이제 이 백선, 이게 이제 찍기 특강입니다. 찍기. 법령 및 실무는 보통 백선 해갖고 100문제를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100문제를 찍으라고 얘기하는데, 100문제를 찍으면은 적중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한 300문제 가까이, 한 280문제 정도, 요 정도를 찍습니다. 280문제 정도를 찍어갖고
찍어갖고 요거를 이제 원래 코스는 하루 코스예요. 보통 한 9시간 정도, 이 정도 강의를 해갖고 끝냅니다. 그러면은 시험은 대개 요 틀 안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름이 신정환인데 옛날에 잘 찍는다고 해갖고 별명이 갓정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찍는다고 하니까는 제가 조금 자만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딱 60문제만 찍어 드릴게요. 해갖고 60문제를 찍어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 보고서 엄청 창피했습니다. 적중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찍어라. 이거는 안 찍히더라고요. 근데 세 문제를 다 찍으면 되겠죠. 세 문제를 다 찍으면 이 틀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백선 문제를 100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207, 80문제 정도, 이 정도를 합니다. 이 정도를 하면은 대부분 이 틀 안에서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 특별히 집에서 예습 복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기출지문이라든가 예상지문이라든가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자동 복습이 됩니다. 자동 복습이 되고, 원래 이제 강의 과정이 여기는 입문 과정이 되고, 이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여기서는 1, 2월 달은 기본 과정이죠. 3, 4월 달은 심화 과정이죠. 5, 6월 달은 뭡니까? 학원에서 이 붙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심화, 여기 뭐 문제풀이 과정, 그러니까 요약집 과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약집 과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특강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1, 2월 달하고 3, 4월 달 강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기본 줄기는 비슷하지만은 1, 2월 달에는 처음부터 어려운 거 가르쳐 주면은 짜증내실 거잖아요. 요새 강사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비율을 잘 맞춰요. 이 방문각은 이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율을 안 맞추면은 살아남질 못하죠. 그래서 1, 2월 달에는 어려운 거는 빼고 합니다. 어려운 거 빼고. 이게 이제 3, 4월 달 강의라면서 어려운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줄기는 똑같이 하면서 1, 2월 달은 처음부터 어려운 거 이렇게 하면은 엄청 짜증내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빼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3, 4월 달에는 어려운 거를 첨가시켜서 강의를 하더라도 요게 접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1, 2, 3, 4월 달 공부한 거 이게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5, 6월 달에는 이 복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이러면 게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3시간 동안 강의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오면은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번주에 뭐를 배우셨죠? 해갖고 제가 3시간 동안 강의한 거를 입으로만 이렇게 쫙 나가면 대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대개 갔다가 일주일 후에 오시면 또 잊어버리고 오죠. 그러면 전번주에 뭐를 배우셨죠? 3시간 동안 강의한 걸 또 입으로 이렇게 쫙 하면은 이 30분 동안이면은 이 복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잊어버릴만 할 때 기억력을 되살려 놓는 거죠. 그러면 이 기억력은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6월 말이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모르는 내용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예습 복습하지 않더라도 모르는 내용 없고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그 내용들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입문과정부터 오신 분들은 아주 현명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그 꾸준히 공부하면은 합격률은 100%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시험 볼 때까지, 지금부터 해갖고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만 그냥 나와보세요. 예습 복습하지 말고 그냥 가방만 들고 덜렁덜렁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 및 실무는 80점 이상 꼭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오면은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강의해오면서 전부 다 80점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현명하신 거고, 이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1월 달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3월 달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7, 8월 달에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3개월 만에 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3개월. 그러면 그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붙었다는데 나는 1년 공부해도 안 되고 2년 동안 공부해갖고 붙었다. 괜히 좀 주눅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 와이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와이프도 2년 만에 붙었어요. 2년도 꼬박 2년. 그러니까 1년 공부해갖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저는 다른 데 가 있는데 전화기 해야 되고 얼마나 울던지.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더 공부하더니 그 붙더라고요. 그것도 살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붙었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전번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기간은 공부해야 붙는 거예요. 이게 3, 4월 날에 붙는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이쪽을 조금 그 전에 그 공부를 해갖고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든지. 그래서 그 원래 한 1년 동안 공부하면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늦게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3, 4월 달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오는 사람도 있고, 3, 4월 달부터 공부하더라도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원만 다니면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단축시키려면은 개인적인 노력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할 때는 여기서 이제 5, 6월 달에 복습한다고 했죠. 이게 복습하는 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강의한 거를 30분에 말로만 푸니까는 이게 총 몇 시간이면 됩니까? 4시간이면 돼요. 4시간이면 법령 및 실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칠판에 글씨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법령 및 실무로 공부하신 분들, 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정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요거만 계속 듣고 다녔답니다. MP3를 이렇게 해갖고, 지하철에서 주로 스마트폰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요거를 꽂고 계속 요거만 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못 따라가더라도 이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나마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반복되면은 이게 이제 훨씬 수월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령 및 실무는 5, 6월 달에 복습을 할 때 요거를 별도 시간으로 끊어줍니다. 요것만 클릭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집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합격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을 보면은 이 법령 및 실무가 고득점이 나와서 공법이라든가 공시세법이 상대적으로 60점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니까는 지금은 12월 달입니다. 입문과정이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강의를 들으세요. 제가 좀 웃기는 재주가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웃겨 드릴 텐데 제가 좀 뻣뻣하죠? 제가 뻣뻣하더라도 그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번주에 이제 뭐를 공부하셨느냐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십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면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등록해서 뭐가 된다? 네, 개업공예사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등록하지 않고 취직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 소속공인회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마냥 한번 놀아보자. 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누구라고 접근한다고 했죠? 사장님, 개업공예사.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이 법령 및 실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사장님으로서 사무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서 어떠한 절차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사장님이 되는지 요거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 등록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은 등록은 제일 첫 번째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 전속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말이 어렵죠? 그냥 편하게 접근하세요. 대인적 성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등록을 해주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인, 사람이죠. 사람에게 등록을 해주는 것이고 일신 전속적이다. 요즘에 이제 그 법을 배우시면서 새로운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낯선데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한자로 해석하면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해석하라고 얀마 그거는 더 어려운 거 아니니? 나는 한자 잘 모르걸랑. 한자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뜻글자로 새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몸이죠. 하나의 몸이에요. 전속은 밀접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과 밀접하게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는 죽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남 주지 말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 주면 안 된다. 이거를 법에서는 유식하게 일신 전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주면 안 되니까 등록은 양도
상속, 그 다음에 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 상속, 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법에서는 유식하게 일신전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적법요건이니까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그러면 적법의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불법이 되겠죠. 불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적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유효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거래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다투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아서 양당사 간의 계약 체계를 중개해주게 됩니다. 양당사 간의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주게 되면은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을 다투는 개념이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했으면은 적법이고 등록하지 않았으면은 불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앞에서 무등록이라고 했으니까는 적법, 불법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효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다투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더라도 그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경우에 의뢰인들은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는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미 줬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저기 이제 시골에 가면은 시골마을 이장이 농지를 중개해 주는 경우가 많죠. 시골마을 이장이 농지를 중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골마을 이장이 우연히 농지를 한번 중개해 주면은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죠. 그러면 이 시골마을 이장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마을 이장이 농지를 중개해주고 보수를 줬어요. 보수를 줬는데 학원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는 이거 안 줘도 되고 이미 줬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골마을 이장한테 다시 가서 보수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내가 보수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은 시골마을 이장은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아, 줘야 된다. 시골마을 이장이 무등록 중개업자면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연히 한 번 한 거는 중개업이 아니죠. 세 번째, 이 등록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기속행위의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기속행위의 반대말은 재량행위입니다.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그냥 들어두세요. 이게 계속 들어두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적응이 됩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는 서이추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이추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몰라갖고 거기 카페에다가 물어봤어요. 서이추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우습다고 생각했는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서이추는 서로 이웃 추가예요. 서로 이웃 추가합시다. 이거를 서이추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서이추하면은 그 사람들끼리는 통하죠. 우리하고는 안 통하죠. 우리는 지금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암호,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이 법률 용어를 전부 다 법률 용어 사전을 찾아갖고 일일이 그걸 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듣다 보면은 우리끼리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말고 이 기속행위에서 이 기자는 말기자를 얘기합니다. 속이라는 것은 말을 메워놓는 장소를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속이라는 말은 메어있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메어있는 말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죠. 그래서 꼼짝 못한다라는 말이 기속이 되는 겁니다. 요건을 구비해서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등록관청은 꼼짝 못하고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잘생겼다고 해서 등록해주고 누구처럼? 우리 공법 선생처럼 못생겼다고 해서 등록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을 구비해서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똑같이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 요건을 구비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중개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두 번째는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신청을 등록관청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등록관청에서는 며칠? 7일이니 개업공에서 이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등록 통보를 받고서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빨간 거를 가지고 딱 한 군데만 동그라미를 쳐봐라 하면은 어디? 이게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보증.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정에서는 업무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업무보증이라는 게 뭐니?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기 뒤에서 배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 및 실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나간 다음에 다시 공부해야 이게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강의를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 통보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증 설정 시점,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요즘에 보면은 식당을 하거나 무슨 허가를 받았을 때는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허가를 받은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정은
실무교육을 먼저 수료해야지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전교육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전교육.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타이틀이 실무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등록 신청자, 등록 관청, 등록 기준, 등록 신청, 등록 위반과 그에 따른 제재 이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는 신규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규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냐?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문제가 나올 때는 말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접수되셨습니까? 네.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지. 왜?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중부정까지 써갖고 어렵게 지문을 만드니. 그 이유는 출제요원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뺏겨서 지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속공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소속공에서를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소속공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옛날에 17회 시험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7회 시험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나옵니다.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에요. 근데 17회 시험에서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강사들 카페에다가 전부 다 뭐라고 썼냐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왜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러면 한 번 종업원은 영원히 종업원만 하라는 얘기냐? 이 나쁜 놈들아.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규 등록하고 싶으면은 소속자 떼버리고 하면 되죠. 떼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면은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기 뒤에 가서 배우시는데 유식한 말로 이중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소속으로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자격증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변호사 자격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네. 변호인. 보셨어요? 네. 진짜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영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실 거잖아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나와갖고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보셨다며. 뭘 했느냐 하면은 소송 업무를 했습니다. 소송 업무. 근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갖고 뭘 했느냐 하면은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등기 업무를 하니까 잘 됐죠.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갖고 뭘 했어요? 세무 업무를 했죠. 보시긴 보셨는데 그럼 뭘 본 거예요? 그 영화 보고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주인공 참 멋있다? 남자답다? 보시고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주인공이 그 뚱뚱한 남자죠? 송강호예요? 저는 봤는데 이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내용은 기억해요. 되게 이 남자들은 연예인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송강호라는 그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일반의 법률 사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업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등기 업무는, 법무사가 하는 등기 업무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부동산 등기법에 관련된 업무죠.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법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당연히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 업무는, 이거는 세법에 관련된 업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악법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법무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없더라도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악법이지.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회가 대부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법을 변호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소송 업무 할 수 있고 등기 업무 할 수 있고 세무 업무 할 수 있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개 업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하고 싶으면 별도로 공인중개사 법령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별도로 공인중개사 법령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변호사가 논란의 대상이 되죠. 그냥 부동산 중개업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해갖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형사 재판이에요.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범죄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납니다. 항소를 해갖고 2심으로 갔죠. 2심으로 갔는데 2심에서는 이거는 불법이다. 해갖고 이 변호사한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죠. 이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예전에 판례가 나온 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서 이제 이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변경하려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는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이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거 문제 내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변호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는 소속공회사가 시험에 나오는 그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속공회사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회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개업공회사 종류가 개공사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전번주에 했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법인인 개업공회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 중개인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이 개업공회사의 종류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종별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종별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회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가 법인인 개업공회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데 중개사무소를 기준해서 등록관청이 정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기준해서 등록관청이 정해지니까 이거를 뭘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될까요? 신청인의 주소지.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즉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다가 사무소를 차려놓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들으셨어요? 네.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등록관청은 강남구청장, 종로구청장,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또한 앞에 있는 이 시는 뒤에 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만을 얘기하고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얘기죠.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는 어떤 시에 구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예외 없이 구가 설치가 되어 있죠.
특별시와 광역시는 예외 없이 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된 구를 특별히 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구니까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직접 뽑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니까 구청장 직접 뽑으셨죠? 누구 뽑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뽑기는 직접 뽑았습니다. 근데 이 구는 특별시, 광역시만 구가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일반 보통시에도 구가 설치된 시들이 있게 되죠. 제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청주시에 보면은 상당구, 흥덕구 두 구가 두 개가 더 생겼는데 서원구, 청원구 이렇게 해서 4개의 구가 있습니다. 요 옆에 성남에 보면은 성남시 분당구 있죠? 그러니까 이 구는 특별시, 광역시 말고 일반 보통시, 성남시에도 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보통시에 설치된 구도 등록관청이 됩니다. 등록관청이 되는데 이 보통시에 설치된 이 구를 이거를 비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을 어떻게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 보통시에 설치된 구에는 지방의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이게 같은 레벨이 아니란 얘기죠.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거고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전부 다 등록관청이 됩니다. 근데 이 시장군수 구청장은 여기서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시장군수 구청장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에서 얘기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이 구청장은 대부분 자치구청장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구청장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등록관청은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하고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이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등록기준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기준이 거의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법률, 이게 도대체 어떤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생소하시죠? 그런데 저기 시골에 가보면은 단위농협협동조합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단위농협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위농협협동조합, 단위 이 용어 자체가 뭐 군사적인 이런 개념 같죠? 요거 단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그쪽 부분에 젖어 있어갖고
젖어 있어갖고 이게 자연스러운지 모르지만은 이 용어는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단위. 그래서 이 단위농협협동조합이 부드럽게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뭐 농기계 수리업도 할 수 있고 농기계 매매업도 할 수 있고 곡식을 매수해 갖고 매도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무슨 규정까지 있게 되냐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 9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9조 이하의 규정이 바로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해도 된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이지 농업협동조합법까지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시해도 되고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시는 거니까는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는 거는 딱 3개예요. 딱 3개. 첫 번째 등록 기준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게 되죠. 그래서 등록 기준은 전부 다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에 공부하시게 되는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공인중개사 법령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해서 부분 적용이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책임자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보장 설정 회의된다? 안 해도 된다. 업무보장은 설정 회의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 3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중개업인의 등록 기준은 손가락 핀 거는 4개, 접은 거는 몇 개? 하나. 뭐 처음이니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 4가지. 중개업인의 등록 기준 접은 거 6가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6가지 딱 나와요.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을 기준해서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라. 이 기른 거를 팔 아프게 다 쓰고 빨간 거를 가지고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은 어디? 1년. 감각이 있으시네요. 1년인데 지금까지 1년을 6개월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자주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이제 계속 6개월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는 똑같은 지문이 중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제원은 이거를 1년 6개월로 바꿔서도 틀린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좋은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갖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냐면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하면은 1년 입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1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입으로 하시는 분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하고 누가 기억력이 오래 남을까요? 예, 입으로 하시는 분들의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근데 하라고 하더라도 틀릴까봐 불안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틀릴까봐. 근데 이까짓 거 틀린다고 제가 구박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당연히 구박 안 하겠지. 구박하면은 저쪽 반으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구박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지금 오신 분은 일찍 오신 분이에요. 현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늦지막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5월 달에 오시는 분들, 3월 달에 오시는 분들. 그러면 대개 3월 달에 오시고 5월 달에 오시면은 되게 뒤에 앉아야 되죠. 되게 뒤에 앉아요. 근데 어떤 분이 씩씩하게 앞에 앉아갖고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말할 기회를 주는데, 말할 기회를 줄 때마다 엉뚱한 대답만 계속 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또 엄청 눈총을 주죠. 근데 앞에 앉았기 때문에 뒤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틀린 대답만 계속 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달 끝난 다음에 새로운 강의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는 전부 다 맞는 대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틀린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거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틀리잖아요. 계속 틀립니다. 그 부분 가면 또 계속 틀려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는 단서 규정이 있게 되는데,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한 번 받은 거의 효력은 몇 년? 1년. 1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4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설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짓고 있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꼭 자기 건물에만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남의 건물 임대해갖고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공예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개업공예사 등의 결격 사유는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고 개업공예사 등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은 총 6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